남북의 청년들이 성년의 날을 함께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재만으로 갑니다. 아, 내일이 벌써 성년의 날이에요. 벌써요? 네. 아, 말만 들어도 참 설레는 날인데 성년의 날 아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성년이요? 성년회가 12월 말일에 하는 거 아니에요? 소연 씨 성년의 날. 성년의 제가 생각하는 성년의 날은 아마 성인들이 뭐 즐긴 휴식하는 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어린이날처럼 네. 성인들이 쉬는 날. 아, 성년의 날이구나. 현성 씨, 현성 씨는 성인의 날 아시죠? 성인의 날이요? 네.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 받는 거. 주민등록증 받는 거. 그러니까 사람 되는 거. 그 전까지는 사람은 아니다. 자, 성년의 날이 뭐죠? 네, 김일중 씨 성년의 날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성년의 날은요. 네, 그러니까 만 19세가 된 진정한 이제 청춘들에게 이제는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책임감과 더불어서 진정한 이제 축하를 건네는 의미로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3가지 선물을 주죠. 예, 장미, 향수, 그리고 속옷은 없어요. 웨딩드레스. 키스. 키스. 진짜? 이미 성년한데도 안 해주네. 현성 씨 뭐라고요? 그 이미 성년인 사람은 왜 안 해줘요? 딱 보고 이미 성년이다 싶으면 안 해줘요. 아니 다 동안인데 누가 19세인지 어떻게 알아? 사실 뭐 키스는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나온 얘기고 그거는 이제 뭐 연인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고 철원 형님 아시죠 성년의 날? 뭐 여기 와서 들어봤죠, 한국에. 아 북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북에서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없지. 북한은 만 17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만 17세? 네, 그래서 만 17세가 됐을 때 생일이 지나면 그냥 시민증 나오는 걸로 그렇게 대신하고 있어요. 아 근데 성년절이랑은 좀 다르지만 청년절이라는 날은 있어요. 8월 28일이 이제 청년절인데 그때는 이제 뭐 모든 청년들이 뭔가 그 사람들이 청년이 됐다는 걸 축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니네가 청년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라라는 뜻에서 좀 그런 명절을 하나 만들어주긴 했는데 보통 그날에 이제 뭐 하는 행사들 보면 무도회 같은 거 하고 광장에 모여서 아니면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공공장소에서 유일하게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날이죠. 손잡고 맞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집이 어딥니까? 뭐 이런 거 전화번호 어느 보니까. 학교 다니냐고. 성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저는 성인이 되면 나만의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자취 맞다. 네. 독립.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이 되면 집을 하나 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하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성인이 한참 20년 걸린다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맞아요. 아무튼 간에 자 우리 현성 씨 뭔가 더 이뻐지고 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죠? 한 주 만에? 제가요. 네. 너무 이쁘. 전 바뀌었죠. 네. 예뻐졌어. 아휴, 그때 그 저번에 제가 강남미녀 했잖아요. 아니 코 당연히 코 기본이죠. 이마는. 이만원 제 지방을 살짝 저거 했죠. 이거 그럼 설마 이거 성형미녀 아니야? 그게 싫어서 저는 원래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날 녹화하고 가면서 제가 강남 들려서 코를 뺐어요. 수술 재서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뭘 뺐다는 거예요? 여기 미간에 여기 그 실리콘 넣어서 높였던 거를 네. 뺐어요. 아 집에 가다가 빼고 갔어요? 빼고 갔어요. 그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게? 예? 분석이에요? 열로 요거 째갖고 열로 요거 나 일단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게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 그때는 되게 무거웠어요. 뭔가 얹어 넣은 듯이. 이번에 빼부어서 내가 그거 보니까 정말 조그만 걸 여기다 넣었더라고요. 근데도 그게 무거워요. 근데 이거 빼고 나니까 너무 가벼운 거야 막. 근데 더 예뻐요. 근데 뺀 게. 저 때문에 더 이뻐지신 거네요. 그래 맞아요. 아유 진짜 나한테만 그냥 못 살게 놀더니 어쨌든 감사해요.
네, 오늘은요 북한 최신 머리 스타일을 알려줄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요 자본주의 날라리 풍과 그리고 혁명적 사회주의 풍을 교묘히 섞어서 그 머리 스타일로 함경도를 주름 잡은 분입니다. 가이손 정일심 씨를 소개합니다. 함경북도 명강군 운덕원 이발사로 일한 정일심입니다. 어머 귀여워.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한국 도착한 지 1년 딱 됐어요. 아이고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일심 씨, 우리 여기 3명 중에 누구 머리가 제일 이뻐요? 3명 중에 누구 머리가 제일 이뻐요? 전 스타일. 에이 쉬운 거. 투명이 안 미안해. 야, 나는 돈 스파이크가. 아니, 난 돈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판다고 그랬잖아. 나 되게 부러워 진짜. 부상을 안 맞아 나랑.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얼핏 이렇게 은덕원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네. 은덕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아까 리발관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동은 여기로 말하면 그냥 오락시설, 대중목욕탕. 오락시설 대중목욕탕? 네. 다 같이 있는 거예요? 1층에는 목욕탕, 뭐 오락실, 탁구장까지 있거든요. 거기. 2층에는 그냥 식당이 있고 뭐 미용실, 리발스. 아, 대형 찜질방 같은 그럼 뭐 곳이구나. 스파랜드 뭐 이런. 네. 가보세요. 운덕원이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주고 건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종합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가격도 싸요. 그러면 은덕원은 한 군데 있어요? 북한에? 아니 평양도 있고 뭐 시도 있고 군에도 있고 매 군마다 설치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행정구역마다 저런 은덕원이 있는데 왜 이름이 은덕원 같으세요? 은덕. 은덕을 받았어? 은덕을 베푸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장군님의 은덕 아래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뭐 봉사 시설이다라는 뜻에서 은덕원이라고 붙였고 각 도마다 각 군마다 다 있어요. 그럼 돈을 안 받겠네요. 아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받아요. 국정 가격으로 국정 받는 가격으로 거예요. 받아요. 그래서 국정 가격인 거예요. 이게 되게 싸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게 원래 뭐 구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동네는 원래는 목욕탕이었어요. 근데 목욕탕이 달린 편의시설에는 반드시 2층에는 미용실이 함께 있어요. 근데 목욕탕이 문을 닫으면서 우리 인민들에게도 한중막에서 즐기는 그런 즐거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개조가 되면서 온 김에 머리만 하겠냐. 좀 오락도 하고 탁구도 하고 당구도 하고 그래서 전 지역에 다 이렇게 바꿔라 개조해라. 이것이 바로 인민들을 사랑하는 장군님이 은덕으로 전 구역마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감독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더럽게 비싸졌어요. 국정 가격에서. 일심 씨, 네. 이슈 씨한테 좀 질문할게요. 여성분들이 미용이라면 여성들 상대로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발사가 되기로 하셨어요? 미용을 하려고 하면 여기는 뭐 자료가 좋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북한은 너무 그 약물이 안 좋거든요. 우리 여성들한테 건강도 나쁘고 남자 리발은 헐하잖아요. 기계 자체가 간단하고 여자는 어차피 뭐 도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제가 돈을 댈 만한 그게 없었어요. 비싸고 오래 배워야 돼. 네네. 그래서 저는 또 그 운동원 들어가기 직전에 3개월 동안을 덜깁대 나갔댔어요. 828 덜깁대. 진짜? 돌격대 생활을 했어요? 네, 3개월 딱 했어요. 집주였어? 그럼 몇 살 때요? 20살 때? 16살 바로 결합해가지고 나가지고. 너무 애기 같은데 그 네네. 돌격대를 뛰어? 3개월 동안 저 그냥 리발사를 일했어요. 아, 돌격대에서? 돌격대에도 이발사가 있구나. 돌격대 머리는 어차피 뭐 막 잘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조금. 그래가지고. 실험 대상이었구나. 네, 제가 실험하긴 엄청 좋았어요. 네. 그때 바리캉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기계로 해요? 아니면 가위로 해요? 지금 기계보다는 좀 옛날식 그냥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면 그런 수동기에 대야만이 했어요.
그거 많이 찝히잖아요. 네, 찝혀요. 아파해도 그냥 결국대원들은 참을성 있어가지고 와. 많이 참았어요. 저한테. 참을성 그냥 뜯었구나. 뜯었어. 그러니까 수동기계라면은 오일을 자주 발라야 되는데 네. 오일은 있었어요, 북한에? 네, 그때 어일은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이쪽 갈 때 다 싸갔댔거든요. 리발덕으로. 아니 왜 그걸 알아요? 아, 저도 사실 우리 일심 씨랑 일심 동체는 아닌데 같은 말이 헛나왔네. 이쁘세요. 처음 뵀는데. 이쁘세요. 처음 뵀는데. 진짜 예쁜 거야. 야, 진짜 예쁜 거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예사롭지가 않고 그냥 남 같지가 않아서. 예사롭지 않다까지만 해요. 혹시 빨리 질문하세요. 질문 뭐 필요 있나 뭐. 야, 저런 인상 처음 봐. 아니 근데 그냥 미용 바라보는 씨가 거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오, 처음 외모로 봤어. 좋은 얘기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지금 그랬잖아. 진짜 예쁜 거라고. 아니, 너무 귀엽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잘. 사람이 참 선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요. 저 남자 누군지 알아요? 저 남자요? 몰라요? TV에서 뵀습니다. 왜냐면 하이킥이 요즘 우리 딸들이 다시 인기라서 보는데 북한에서 하이킥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주인공. 찾아보겠네. 주인공은 아니고 뭐 나 때문에 그랬지 뭐 하이킥이. 주인공이야. 혹시 질문 좀 하죠. 뭘 질문해 네가 해 그냥. 어딘지 못 찾은 거야 지금. 아니 우리 프로그램 진도 좀 나갈게요. 형 진도 말고. 선택이에요 지금. 북한도 이발사 하려면 자격증 따야 돼요? 아니, 자격증이 그냥 우리는 보통 없었대요. 우리 운동을 리발 반장 자체가 자격증 자체가 없거든요. 아우. 반장님 자체가 없어요. 우리 한 7명 되는데 7명 자체가 자격증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자체로 가서 배우고 저처럼 뭐 실습해서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야 이게 여성들은 얼마나 또 민감한 얘기야. 근데요 요즘 남자들도 머리 잘못 해놓으면 난리 날걸요 이심 씨. 네. 처음부터 잘했죠? 일단 뭐 들어가서는 처석이 좀 처음 때는 힘들긴 하잖아요. 뭐 한 사람도 굳이 1시간 앉혀놓고 리발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막 너무 지루하고 해가 쩍쩍 비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요 하면 제가 그냥 선생님 어떻게 저 이쁘게 해두려고 그래요. 그럼 좀 참아주세요 하면 일단 조금만 더 참을게요. 좀 참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다음에 뭐 그 손님이 그 한 번 왔다가 혼났잖아요. 다신 저한테 안 와요. 일심 씨는 어느 정도 하니까 손에 있던가요 그럼? 원래 제가 3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한 달이니까 제가 그냥 바로 손님들이 고객들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한 달이면 타고나신 건데. 네, 원래 우리 어머니 자체가 어릴 때부터 리발을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네, 제가 또 바로 첫 6명은 앉았는데 제가 첫 줄에 섰거든요. 제일 처음에. 대충 서가지고 손님들은 오면 그냥 저한테 바로 앉았어요. 하루는 막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자꾸 가냐고 손님들이 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토론해가지고 그럼 1심이를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히자. 마지막 토론 그렇게 됐어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일단 가요. 제가 제일 마지막 가고 다 언니들 키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쿠다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마지막 갔는데도 그냥 손님 따라오는 거예요. 제 따라. 예. 그다음에 따라오고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그렇게 그냥 연장돼가지고 하루 15명 정도는 제가 보상했어요. 15명 정도. 어쨌든 뭐 저는 사심은 없는데 일심 씨한테 제 머리 한번 맡기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인데요 완전. 보자기! 진짜 하자. 마음에 준비되세요? 동병상련이라고 또 같은 또 머리 하던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아주 조금만. 그럼 지금 한국에서도 미용해요? 지금은 그냥 자격증 따려고 노력 중이에요. 자격증 안 땄어요? 네. 이게. 어떡해. 살짝만 깎아 드릴게요. 정말 누군가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오랜만이다.
뒤에서 이렇게 빗 대고 가위 이렇게 컷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일심 씨가 처음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위 이 손놀림이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잘하시는 분이네. 손으로 이렇게 다 맞추시네. 강남에서도 잘하는 비싼 커트는 가위로만 해요. 맞아요. 기계 안 써요, 남자 거. 맞아. 가위는 본인 거예요? 남의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아, 진짜 친절하기도 하지. 농담이 아니라 어떤 기술자든지 자기 공부 아닌 걸로는 잘 못하는데 일심 씨는 남의 가위 가지고도 되게 부드럽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야, 근데 되게 보기 좋은 게요. 어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인간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부부가 같이 서로 머리해 주는 모습 있죠. 아니, 너무 애기 같아, 근데. 일심 양이. 하고 싶은 대로 괜찮아요. 앞머리만 안 짧으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가르마를 바꿔도 돼. 대신 아니에요? 네, 승윤 씨 어때요? 기분이 되게 산뜻한데요? 아, 그래요? 진짜. 네. 그리고 사각사가 이렇게 가위 소리도 좋았고, 네. 빗을 대고 이렇게 가위질 하는 게 굉장히 프로예요. 손님 입장에서 되게 편하게 머리를 맡기게끔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지도 형지. 예, 옆에 탁구장도 갔다 가시겠습니까? 그런 거 못해야죠. 탁구장 안 가시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12가지 딱 있는데 거기서 그냥 바탕으로 하는 게 그냥 흐름식으로 하고 있어요. 흐름식이 뭐예요? 어대어긴 하지만 조금 흘러서 좀 보내는 흐름식. 아,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네. 예.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북한의 오. 3가지 정도밖에 안 보이네. 이게 12가지가 다른 거예요? 머리 똑같고 사람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금혁 씨 왜 한숨을 쉬어요? 쑥스러우세요? 무슨 머리 잘랐었어요, 북한에서? 저는 학생이니까 그냥 무조건 다 빡빡 다 잘랐었어요. 거의 해병대식으로 잘랐었어요. 저는. 설마. 네, 6년 평양인데? 내내 그렇게 자르고 다녔어요. 평양인데? 네. 대학 때? 네, 대학교 말고 중학교 때는 그렇게 다니고 대학교 때도 저 중에 하나 했었는데 뭐? 뭐 하셨어요? 축포형을 축포형! 축포형! 이렇게 올라가는 거. 슈퍼형이야. 그러면은 저 12가지 중에서도 그때그때 유행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심 씨가 하실 때는 어떤 머리가 유행했어요? 저 중에? 그때는 우리 김정은하고 그다음에 그 부인 그 이설주 머리가 유행됐어요. 저도 그때 이설주 머리를 했거든요. 단발머리. 근데 그게 유행돼가지고 저도 하고 우리 정업원 한 3명 또 그 머리 했어요. 유행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 올라서서 처음에 김정은이 TV로 나왔을 때 머리를 이만큼 옆에 다 밀었잖아요, 완전.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밀었을까? 막 너무너무 좀 충격이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머리를 북한에서 유행을 했는데 사실 유행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머리를 되게 성훈시대 패기 있는 지도자 동지 머리라고 당 간부들이 앞장서서 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싹 다 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말단 직원들은 위에 간부들이 하니까 눈치 보여서 알아서 다 가서 그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면 말 안 해도 그냥 그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장관님 머리로. 저 궁금한 게 북한에서 저 12가지 형 외에 만약에 장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허용이 돼요? 닭발당하죠. 단속돼요. 길거리에서. 이게 있잖아요. 저거 국가에서 정해준 저 헤어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네. 세련되게 하고 싶은 애들은 개인 집에 가서 개인집으로 자르는데 2000년대 초반 당시에 남한 남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헤어스타일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시연 씨 같은 여기를 딱 깎고 더블컷 헤어스타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디에 딱 가르고 그걸 북한에서는 도끼머리라고 불렀거든요. 도끼처럼 생겼어 옆에서 보면. 근데 그 도끼머리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딱 자르고 이렇게 깎는 거. 아이고, 아까 드라마 얘기 나왔는데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님 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저 실은 그런 스타일 좀 해주세요. 한국 연예인 누구처럼. 뭐 이런 요청을 받고 잘라본 적은 없어요? 그런 연예인을 그 상대방 알지만 전 모르잖아요. 아, 다 같이 TV 보고 다니고 하니까 전 모르니까 그냥 스타일을 좀 이쁘게 해달라고 하면 저 운동을 했을 때 저 진짜 못했어요. 개인 리발 나가서는 제가 그런 머리를 좀 나갔거든요. 예, 훌라리식으로. 근데 이게 동료가 이제 6명이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남한식 머리를 해달라고 어떻게 사진이 있다고 해도 그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용히 개인집 가서 여기에서 숙달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되게 베테랑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를 졸업하고 집에서 자체로 미용실을 차려요. 그러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달러를 받으면서 하죠. 아니 혹시 이발소에서 1심씩 근무했으면은 대부분이 그러면 손님 남자잖아요. 그렇지, 네. 100%. 그 중에 1심씨한테 고백하던 그런 인간들도 있었으니까. 네, 그런 인간들 있었어요. 40명 네. 들어갔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지. 인간들이 이미 한 통속이구만, 둘은 이미. 야, 근데 막 이렇게 왜 인간들이 머리 끝나고 해달라고 머리 하고 나서 막 만나자고 그래요? 우리 운동원에서 멀지 않은 그 항공부대가 있거든요. 어. 네, 한국에 비행사들이 우리한테 자주 오곤 했어요. 멋있지, 거기 비행사. 딱 한 명이 그냥 올 때마다 저한테 간식 보장을 해줬어요. 초콜릿도 갖다 주고 뭐 그냥 자기네 수놈 뭐 모든 거 다 저한테 줬어요. 올 때마다. 그리고 그 간식도 갖다 주고 뭐 얘기도 하고 머리도 자주 깎아주고 하니까 좀 서로가 정이 좀 살짝 들어가지고 연애는 안 했지만 그냥 오빠처럼 사귀었어요. 연애한 게 있어요. 오빠처럼 사귀었다. 뭐야? 그래가지고. 오빠도 사귀면 저도 항공부대 찾아가기도 하고 그게 사귄 거지. 우리 뭐. 집에도 승인 받고 왔어요. 와, 어머 연애지. 네, 그렇게 하면 그냥 지내됐는데 뭐 하루는 그 오빠가 제대된 거예요. 거기서 항공대에서 제대돼가지고 어떻게 자기 집 인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면 결혼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 당시 어머니가 한국에 와 계시고 저 터대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 그냥 막을 수 없어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공군 조종사 출신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 사람은 뭐 저를 위해서 다 버리겠다고 하긴 하는데 당원이야? 저는 네 당원이야? 네. 아, 조종사면 당연히. 일두신랑급이지. 아, 그럼 그분은 되게 남자답고, 네. 그죠? 좀 씩씩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울음이 많은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남자가 눈물 많으면 좀 별로죠, 그지? 그죠? 그래. 그냥 칼을 줘. 남자가 눈물을 많으면 안 돼. 파일럿들은 안 오나? 그럼 파일럿들은? 그 남자 잘생겼어요? 네. 엄청 잘생겨서 저도 모르게 훌 반해버렸죠. 야, 그냥 반한 것도 아니야. 훌 반해버렸대. 보니까 우리 1심씨가 잘생긴 남자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네. 예, 오늘 이만갑에서는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을 모실 건데요. 무려 30년간 북한 예술계에 몸담으며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김일중 씨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분을 소개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의 예술대학에서 성악 교수를 하신 진정한 꾀꼴새. 꾀꼴새. 자, 목소리 하나로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서 혁명가를 아주 가열차게 열창하신 분입니다. 30년간 북한의 예술을 위해 한 몸 바쳤다는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임진강 맑은 무릎 임진강 맑은 무릎
고향 북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5년 전까지만 북한에서 15년 동안 양강도 예술단에서 성악가수로 활동했고 양강도 해상예술대학에서 교수로 18년 있었습니다. 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제대로 북한에서 이렇게 성악하신 분 노래로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울컥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소름도 끼쳤고. 예. 저는 이 노래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저희 할머니가 출신이 한국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의대 다니면서 같이 북한 가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평생 18살에 북한 가가지고 가족을 못 보고 사셨어요. 근데 할머니 생일날에 가면 할머니가 울면서 이 노래를 항상 내 고향 남쪽 땅 하면서 불렀는데 내 고향 북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고향 북쪽 땅 했잖아요. 제가 제 할머니의 반대편에 와서 이를 들으니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윤아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만큼 감동인데요. 일단 저희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음악과에 들어가면 성악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런 교수님이 나이도 비슷하셨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 그 해마다 봄이 오면 이걸 가르쳐 주셨었는데 딱 이 표정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생각이 울컥해서 눈물이 났던 그 거예요. 노래 아세요? 예, 그 북한에서 조금만 한번. 제발 해주세요. 갑자기. 진짜 해주세요. 해마다 봄이 그거죠? 조금만 저 앞에 보면. 해마다 봄이 오면 뭐 이렇게 해요. 봄이 오면 뭐 이렇게 해요. 완전 선생님. 이야. 진짜 최고다, 최고. 와. 찐이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찐. 찐. 자, 오늘 허영희 선생님과 함께 북한의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편의 뮤지컬 같은 삶이 펼쳐지는 허영희 교수님. 자, 이분에게 놀라운 충격을 준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추방된 이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거는 뭔 상관이죠?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이 어느 정도 알려진 거지만 아직 젊은 세대는 또 모를 수가 있어서 강철한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76년 8.18 도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판문점에서 미군하고 한국군이 이제 그 나무에 가려가지고 뭐가 안 보여가지고 이걸 치고 있는데 북한군이 도발을 했죠. 그 도끼 들고 와가지고 미군 2명을 살해하고 한국군 여러 명을 이제 굉장히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 준비하기 위해서 황해도 평양에 있는 그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지방으로 쫓아내는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추방이 됐죠. 이 사건은 저도 들어봐서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선생님은 이 사건 때문에 왜 추방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서 자란 것은 어떻든 중화, 평양 주변이에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모란봉에 살다 중화로 나왔다 또 결국은 그래서 간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토대가 나빠서 토대 나쁘다는 거 우리 아버지 말 맞다나 무슨 뭐 누구 사람을 죽이고 뭐 나쁜 건 없고 그래서 외정 때 잘 살아가는 사람도 다 토대 나쁜 거예요. 부자였거나 예, 남쪽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있거나. 그 후에 우리가 산골로 쫓겨가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외정 때 잘 살았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도끼 만행 사건은 그건 뭐 진행되고 있지만 내가 무슨 그런 일에 섞여서 나가리랑은 생각 못했는데 국가적으로 결국 이 기회에 평양
평양시를 정리하려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아, 인원 축소. 그 사실 그 76년도 8.18 독재 사건 이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이 돼가지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다는 것은 봉건적인 세습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부의 많은 간부들이 이 세습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근데 바로 2년 후에 그 판문점에서 도끼 맞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소위 김정일이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숙청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이제 그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정수분장을 살아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푸에블로 사건 같은 때 이제 무장간 접선인 푸에블로가 우리나라 용해에 깊이 들어와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영영한 우리 전인민군에 의해 납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당의 비서가 망명했을 때에도 한바탕 또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장성태 행정부장이 처형당했을 때도 엄청나게 또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번질 때마다 그걸 계기로 한 번씩 종화를 시키는 거죠. 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황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 미군이 들어와서 한 번 이제 막 섞인 지역이다 보니까 성분이 엄청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황해도를 정화시키려고 황해도에 성분 안 좋은 사람들을 함경도로 보내고 함경도에 성분 좋은 사람들을 황해도로 다 보낸 그 주민 교체 사업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그 당일날 기억나세요? 평양을 떠나던 날? 제가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거든요.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 나이인데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지금 집으로 들어오는데 난 모를 사람들이 와서 막 짐을 꾸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가 촌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 서계에 우리가 명당을 들었다 했는데 그래서 평양역에 가니까 맨 울음바다예요. 며칠 동안 사람들을 실어날랐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말고도 많았던 거예요? 온 기차빵땅이 다 가지고 이사 가는 사람이죠. 근데 또 행색은 좋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또. 어떻든 거죠. 뭐 가족이 해지니까 딸 아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얼망절망 아이들도 있고 그죠. 울음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기차 소리만 나면 제가 전반적으로 나이 들면서도 기차 소리만 나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온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평양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을 텐데 당시에는. 네, 평양을 나간다는 자체는 이건 토대가 그래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발전이고 이게 다 막힌다는 건 알거든요. 그렇죠. 원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양강도 배감. 완전 왜? 배감하면 진짜 북한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도 배감은 완전 심신상권이라고 다 소문나 있어요. 우리는 배감 순대로 유명한데. 배감은 순댓국이. 그거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감하게 되면 감자하고 돌밖에 돌이구나. 없어요. 돌밖에. 그런데 삼수갑산 들어보셨잖아요. 그 근처예요. 야, 어쨌든 정말 평양 생활 하시던 분이 갑자기 평양을 떠나는 것도 참 충격적이셨을 텐데. 아니, 저기 깊은 산골로 가셨으니까 적응하기 힘드셨겠어요. 우선 거기 가니까 처음에 다 귀틀집이에요. 통나무로 귀틀집인데 다 쓸어대 가는 집에 흙을 바르고 살고 이렇게 너전을 깔고 너전이란 거 알아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켜서 이렇게 엮은 거기서 살고 근데 제일 힘든 건 일이 물론 힘들고 감자 농사하고 밀보리 농사해도 그걸 기계가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도리깨로 거기 가서 제가 도리깨라고 알아서 도리깨로 농사를 하고 이렇게 감자 농사에서도 다 둥찜으로 재나르고 이렇게 이런 세상을 살았거든요. 산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밤에 어두워지면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둥잔불, 둥잔불이요? 석유 둥잔불을 기름을 조금씩 내줘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공부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새까매져요. 디젤류. 근데 제일 처음으로 제가 지금 눈치 안 주는 게 아이들이 노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노는 게 이게 봤다는 게 소밖에 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름 여기서 아이들이 보면 비행기 노름하고 뭐 차 가지고 노는데 거긴 밧줄을 이게 새끼만 내서 이라 하면서 이런 노름을 하는 거예요. 본게 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갈 건 뻔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시집을 가서 내 후대를 남긴다면 자네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놀랬던 게
저 어릴 때 진짜 밧줄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냥 끌면서 막 위랴 막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놀았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은 본 것만 행동하니까. 네, 그리고 등잔 그 심지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게 불을 지피고 항상 이렇게 살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석기 시대로 가신 거 아니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제일 힘든 게 어떤 것이었어요? 산골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건 이게 정치적인 차별을 두는 거. 그거는 맞아요. 일생 서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차별을 받아요? 예, 평양에서 쫓겨왔다, 쫓겨민 이렇게 말하거든요. 쫓겨왔다고 쫓겨민. 쫓겨민. 쫓겨온 사람, 예, 쫓겨민. 예, 그렇게 촌대하거든요. 그 말을 직접 애들은 해요? 아이들이니까 서로 다투고 뭐 이러면 그런 말들이 기분이 나쁘면 벌써 우리를 그렇게 몰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차별,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계급에 속하느냐 이걸 자각하게 되면서부터는 힘든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럼 평양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 거예요? 평양에 가고 싶은데 그거 갈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나라라는 건 알죠. 근데는 고향을 못 가면 영영 나도 여기서 나서 여기서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들 이렇게 손으로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못 하겠다. 그러자면 내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 해산에 김종일이가 예술 전문학교라고 세워가지고 그때 예술인 양성은이 했는데 거기 한 3, 4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무래도 노래를 좀 어디 가서 째봐서 이 산골을 벗어나야지 내 인명이 좀 달라지겠다. 그때는 농사를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직 평양 가는 건 그때 생각 못하게 평양은 뭐 아직 걸지도 못하고 이 산골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술 전문학교를 가서 몰래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술 전문학교에서도 노래 쏙 잘하는 아이들이 없었는지 한번 가서 노래를 들어보더니 저를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평양서 온 사람은 그거 가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이제 그 해마다 보면 진짜? 야. 해마다 봄이 오면 이렇게 해요. 북한은 그래서 시험 치는 해마다 보면. 아, 그게 기본이구나. 근데 가보니까 콩쿨, 여기 북한 경연이라 개인 경연이 그거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량을 발휘하면 무슨 기회가 한번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야심을 먹고 열심히 노래 공부를 제 딴에는 했죠. 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졸업반에 제가 개인 경연을 나갔는데 2번 했어요. 함흥하고 사련에서 2번 했는데 2번 다 1등을 했어요. 오. 2번 다 1등을 했어요. 진짜 잘하셨구나. 네, 1등 했고 그다음에 우리 해산예술전문학교에서 중국 공연도 가는데 그때 가서 독창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무슨 노래 했어요? 중국 가서는? 독창. 독창은? 중국까지 독창이요? 예, 조금만 들려주세요. 가볍게. 수야 랑야말랑 따랑아 홍수한테 가사도 이제 무슨 모르겠어. 대박이다. 중국 무슨 경국 보는 경국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소연 씨? 저요. 이게 공호수이 이거는 빨간 불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랑야말랑 이건 파도를 이렇게 출렁인다는 소리거든요. 상어가 출렁이는 그 물에. 아, 수위가 물이니까. 붉은 물결 뭐 이런 공산당 노래네요. 한 가지만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그 당시에 예술학교 다니거나 할 때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있었어요? 솔직히. 어떤 경연 가는데 나보다 잘하는 건 없으니까 뭐. 나보다 잘하는 건 없으니까 뭐. 난 1등 좋겠죠 뭐. 1등을 해본 게 아니라 1등 말고 해본 적이 1등만 없을 해본 것 같아요. 거야. 2등 해보신 적 있으세요? 2등은 못 해봤어. 쏠피적인 1등이야. 아, 왜 그 좋은 걸 못 해보셨어? 평양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1등에서? 아니요. 개인 경연에서 1등을 했는데
김종일이 때거든요. 근데 김종일이가 그때 악단 가지고 있는 건 만수대가 제일 큰 악단이고 국가 맞아요. 악단이었거든요. 각도 예술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만수대를 데려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다음에 음악대학을 가는데 그때만 해도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이 유학도 보내서 콩쿨이 국제 콩쿨도 아이들이 키웠었는데 저를 심사 나왔던 선생이 전우봉 선생하고 장명숙 선생인데 이 북한 성악계에서는 제일 그때 당시 제일 권위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만수대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데서는 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그런 욕망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따라오라 하던 게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국제콩쿨에서 내가 키 작은데 그러니까 국제콩쿨 같은 건 키 안 봐 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양강도에서 안 놔줘서 도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실력 때문에? 토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김종숙 동지를 형상한 혁명 가국을 만들어서 만들 때 대한 교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도에서 예술학교 졸업생들, 음악대학 졸업생을 다 배치해주라 이렇게 돼서 방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침 앞에는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대학에서도 나를 딱 쓰려고 했는데 키우자 했는데 못 데려갔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양강도 예술단을 제가 갔죠. 거기서 무슨 역할 맡으셨어요? 제가 맡은 거요? 전 방창이죠. 뭐 주인공은 못하는 거고 이게 주단 역은 못하고 방창인데 방창이란 건 이 북한의 김종일이가 혁명 가국을 만들면서 그 어떤 나라도 없는 걸 우리가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방창을 도입한 걸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뭐예요? 좀 설명을 그건 이게 무대 요새 국중 인물들이 이렇게 국을 하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연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국중 인물의 이 성격이나 심정을 대변해서 노래를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르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럼 노래 가사는 뭐가 나옵니까? 가사요? 그 김정숙의 그 일대를 한 내용에 뭐 이렇게 기억남는 그러니까 가사. 김정숙이 김일성이를 따라서 혁명활동에 나서서 그거죠. 뜨거운 가마 여기다 이어가지고 그런 거 다 형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주제가가 삼촌만 우리들의 희망의 태양 저극의 새 아침을 밝혀주시네. 그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장군님은 태양이고 그 장군님 태양을 받들어서 일생 혁명의 길에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했다는 혁명 활동을 보여줍니다. 저는 처음에 김일성이 와이프를 위한 노래를 뭐 그린 노래를 해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달달한 뭐 사랑 얘기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혁명 활동이죠 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저도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엔 그런 좋은 노래가 있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정 하나로. 죄송하지만 아내부터 있으실래요? 어머 어떡해. 뼈 때렸어.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시골에 들어갔습니다만은 불굴의 의지로 노래 하나로 정말 우뚝 일어서셔가지고 예술단에 들어간 것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하죠. 제가 저희는 사범대학을 다녔는데 사범대학에서도 노래를 배워주는데 선생님들 배워주는 노래가 탐탁치 않아요. 그럼 어디 가서 배워야 되냐? 대학교 교수보다 더 일러주는 게 도예술단 강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피아노를 가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악 하시는 분들이 다 평양에서 속여오신 분들이신데 한 달에 100불, 50불씩 받았어요. 도예술단에서 방을 아예 내줘요. 그 강사한테. 그래서 학생 5명이 들어오면 500불을 벌잖아요. 그럼 반을 도예술단에 외화벌이로 바쳐요. 그리고 반을 자기가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따로 몰래 배워줘요. 도예술단에 들어오는 애들 거는 반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도예술단 강사한테서 노래를 배워야 모란봉악단이나 평양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도예술단 강사를 할 수 있어요. 정석대로면요, 이분 도예술단은 못 가세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선전대소전에서 머물러야 돼요. 아, 네, 소대가 안 좋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근데 너무나도 실력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지금까지 들어도 정말 한편의 뮤지컬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겸손 허영희 교수님 두 번째 인생사가 있습니다. 미영장 동지를 먼 가까이 모시고 뜻깊은 설 명절 기념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철거령 도자 동지께서 존경하는 요소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동지께서는 존경하는 여서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을 만나시고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동영상이 나온 이유는 허영희 선생님께서 혹시 김부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나요? 부르지 뭐 우리 양. 저를 평양에 못 가게 하고 막이 양강도는요 이게 삼전에 투각이 있잖아요. 맞아. 삼전에 투각 있지. 김일성의 투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피서 오죠. 뭐 피서란 말도 북한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우선 도지고 삼복이면 무조건 삼전을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종사를 보죠. 뭐 근데 양강도에서 공연 볼 기회가 생기면 하는데 그걸 그래서 여름은 무조건 그 준비를 해요. 양강도에서는 혹시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다가 준비를 했다가 몇 번 했죠. 뭐. 몇 번이나? 앞에서? 네, 앞에서 이렇게 앉았어요. 누구 앞에서요? 김일성이 앞에서 했고. 왜냐면 도예술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공연이고. 네, 그럼 도에 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 왔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였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골란 게 박가리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백두산 말기에 백합이 놀러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꾸뻐꾸 장군 주신 바로 이 장군님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장군님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노래가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지고 성공하는 데까지 이끄는 데서 힘이 된 노래거든요. 1호 행사 하시면은 막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진도 좀 찍으시고. 네, 사진 찍었죠. 우리 사진 찍었는데 남편도 같이 예술단에 우리는 가면 부부간에 계속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이 찍었어도 매 사람당 하나씩 주기 때문에 우리 집에 담 빼고 뭐 위로 사진이 쫙 붙었죠. 아, 쫙 붙었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이거 남들은 막 평생에 소원이라고 없어요. 네, 그건 북한에서 내가 뭐 설정에 터대 나쁜데 그래도 그거 이렇게 있으니까 날 터대 나쁜 여자라고 누가 생각 안 하지 우리 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좀 도움이 되죠. 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그게 자기 정치적인 이걸 좀 올리자 해서 그 기념 촬영에 목을 매지 뭐. 그렇지. 뭐 그거 뭐라고. 에이. 그래, 그게 뭐라고. 먼지 닦고 맨날. 아유.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저도 부모님들이 다 음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호 공연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김정일이 기분이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1호 사진을 안 찍어요. 그래서 버전을 나올 때 뭐 위대한 연자 김정일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끝나면 이거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공연을 관람하시고 만져가시고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해야 만져간 공연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공연을 엄청 하는데 기념 사진을 못 찍고 온 날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만족을 하면 사진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평양에 있을 선물까지. 때 그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운하수가 나왔다 공연을 보고 대만족을 한 거예요. 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1인당 돼지고기 60kg씩 줬어요. 돼지고기 60kg씩 줬어요. 돼지고기 60kg? 네, 그렇게 주고 그게 평양시에서 완전 소문났었어요. 근데 김정일 시대에는 예술인들한테 많이 투자를 했어. 이렇게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인생을 네. 사신 허영희 선생님께서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저희가 재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면? 내가 오늘은 꼭 우리 예술단 꾀꼴새에게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해야겠어. 언제 오시려나? 감자, 감자, 왕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살짝 못다 먹겠죠? 안? 어떻게 역시 우리 꾀꼴새는 달라. 감미로워. 먹어버릴 것 같아. 어떡해. 귀여워. 일중동무. 알아 누나. 알아 누나. 누나는 또 뭐야? 알아 누나. 알아 누나. 저 2살 연하남 일중이에. 누나 보고 싶었어요. 우리 귀여운 일중아.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이니? 누나 실은요.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저 이 노래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어디 보자. 그 노래 하나만 좀 불러주면. 이제 목소리가 안 터서 그 연습을 해야 그게 터진다고 해서 발성을 안 했구나. 아 누나 목 푸는 거예요? 어머. 불러주는 거야? 어머.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나라랬는데. 달리 보여. 입이 따로 노는데? 한 박자씩 느린데. 끝났어.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 가봐야겠다. 알아 누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나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이대로 안 놔둘 거야 누나. 아라씨 미안한데 노래 진짜로 한 번만 불러주실래요? 노래 진짜로 한 번만 불러주실래요? 왜 의심을 하고 그래요? 방금 조금만.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 노래, 이 노래? 너무 노래를 잘해서 음악 반주 없이 조금만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어우 데니 보이. 어우 데니 보이. 빌보. 누나 영어 모르지? 누나. 나 누나의 그런 모습까지 정말 사랑해 누나. 어머 어떡해. 누나. 정말 영어도 모르는 우리 누나 정말. 가자. 할 수 있어. 그래. 이야, 알아 능력가다. 진짜 사랑도 뮤지컬처럼 진짜 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 러브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어디서 만났어요? 예술단에서 만났어요. 아, 예술인.
우리 남편이 북한 태생이 아니고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남편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안 가고 뽑혀서 트럼본 연주가를 예술단에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거든요. 어쨌든 가까워진 게 그저 누나 하면서 저보다 아래니까 그래서 와, 연하라. 누나. 이제 노래 데니보이 노래 때문에 그게 데니보이인지는 북한에서 몰랐죠. 그때는 어쨌든 악보를 적어가지고 왔으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참 이쁘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어쨌든 좀 이상한 거예요, 아까처럼. 예.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렇게는 못 가지. 근데 우리 남편이 계속 양강도 겨울이란 거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 기숙사 아래 우리가 사층인데 아래 밖에 나와서 계속 집에 안 가고 거기 와서 이 휘바람으로 불긋해요. Farewell, my love, may God be always with 제가 도망쳐서 가면 자꾸 거기 가서 휘바람을 부는데 아무리 뭐 돌심장인 여자라도 그 추운 겨울에 휘바람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도 그게 그 노래인 줄 모르지만 나는 그 노래를 앞부분 줘서 같이 불른 적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할 수 없이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나니까 근데 더군다나 둘이 가까워지게 된 거는 제가 노래는 엄청 목소리는 이쁜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생활이 악의 티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어쨌든 평양에서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난 평양을 다시 가겠다고 막 이거 뒤에서 내 노래 부를 때면 반주를 하잖아요. 트럼본 연주를 하면서 공연 활동도 같이 다니면서 야 누나는 그 노래 좀 감정 있게 부르면 안 될까? 이러면서 차츰차츰 저한테 소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여기에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를 풀어주고 정서적으로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정서적으로 통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다 거기 사랑으로 번지는 거죠. 뭐. 조금만 그 노래 들려주시면. 우리 북한에서는 뭐 영어로 부르는 건 그때 뭐 부르는 것도 없고 한글로 부르면 더 좋죠. 예, 한글로 우린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목동 들의 피리 소리 들은 산골장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나 또한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 오네 사랑아 유명하지. 너무 좋아. 지금 진짜 놀라운 건 이 멋진 노래를 우리 아라 씨가 듣더니 이 노래였어? 들의 피리 소리 들은 제가 이렇게 망쳤군요. 아니에요. 와, 저를 진짜 너무 사랑을 다시 해상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사랑의 세레나데가 몇 년 전 일입니까? 이게 제가 24살 때니까요. 그렇게 만나서 제가 연애를 하다가 제가 27이 돼서 남편이니까 25살에 장가를 간 거예요. 아, 연애 오래 하셨네요. 그래서 결혼하시고 나서도 계속 예술단 생활을 그럼 두 분 다 하신 거예요? 네, 했죠. 우리 둘이 난 노래 잘하고 넌 나팔 잘 불어서 우리 기량으로 살자. 기술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그렇게 둘이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제가 첫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북한에서는 고난 행군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고난의 행군. 네, 그래서 90년대 초반 때부터. 그때까지는 배우들에 대한 공급도 괜찮았고 가국 창조하면서도 이
닭도 한 마리씩 이렇게 공급 배우들한테 다 주고 생활이 간식도 주고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술인들한테만 특별히 따로 주는 공급이에요, 그게? 급수에 따라서 그 공급 대상에 들고 기량이 높은 사람이 안에서 그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배우들이 해마다 굽수 시험을 쳐요. 그래서 굽수가 매겨지게 되면 상위 굽수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공급이 있는 거예요. 특별 공급이 있는 거예요. 배급 말고. 일반적인 배급 말고. 네. 배급을 주는 게 밀려서 주는데 썩은 강냉이 뭐 그다음에 수수쌀 뭐 이런 것들 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먹고 노래를 못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그걸 몰래 밤에 술해가지고 우리 예술단에도 술 먹는 사람들이 다 한 아파트 살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술했는데 좀 사 먹으라 이렇게 해서 술 팔아요. 그래서 술만 드셨어요? 낮에는 나가서 노래 부르고 밤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걸 장마당에도 팔고 장마당에 아는 사람들 보고 좀 팔아달라. 그땐 장마당 가제 시작되고 사람들이 장에 나가기 첫 시작이니까 엄청 눈치 보죠. 그래서 해서 거기서 썩은 옥수수를 술을 해서 파니까 그다음에 내가 그걸 한 번 돌고니까 입사를 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한치 그게 바로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시작이에요. 우리 그래서 장사란 거 모르거든요. 술을 만들어 파셨네요. 예, 빵도 하고 별거 다 하죠. 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배급도 줄어들고 그런데도 어쨌든 계속 예술단에 계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북한에서는 충성이죠. 뭐. 응? 하지 말라는 장사를 비록 술이라면서 팔지만 직업은 버리지 말고 그래도 응? 당에 충실하게 일을 해야지 해서 남편하고 힘든 걸 극복하면서 어쨌든 노래를 불렀죠. 뭐. 근데 아가 학교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우리 예술단이 불이 났어요. 불이 붙어서 그 큰 국장이 하루아침에 다 재가루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국장을 잃게 되니까 무대도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나도 좀 생각이 많았어요. 많던 찰나인데 그 각도 예술대학으로 됐거든요. 전문학교가 네. 기중을 높여서.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교원이 모자라니까 음악대학 교수가 이렇게 막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지방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수로 보충할 때 제가 검정고시를 보고 거기 교수로 취직을 했죠. 그래서 옮겨 앉은 거예요. 예술단 생활. 그 대학 이름이 뭐예요? 해산예술대학. 해산예술대학. 어떤 아이들 가르치셨어요? 실력 레벨로는? 실력은 보면 그래서 천성적으로 내가 가르치면 빛을 볼 수 있는 아이를 그렇지 딱 치고 그다음에는 내가 장사를 하는 데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서로 유무상통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학생들이 권력이 그러니까 내가 뭐 걸려도 좀 빼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타산하죠. 뭐 이제 북한에서 원래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갔죠. 뭐.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제자가 많으실 텐데 나는 이 제자는 꼭 이런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내 수제자다 이러는 제자들 좋은 질문인데. 혹시 계실까요? 혹시 질문하신 분부터 여쭤볼게요. 네? 본인이 곡을 줘서 이 노래를 잘 살렸다는 가수 누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 히트곡 김범수? 중에. 저는 나얼 씨요. 저는 나얼 씨요. 와 나올. 나오? 제가 나얼 씨 1집을 전체를 프로듀싱을 했어요. 대박. 그 귀로라는 음악. 오, 네, 그거를 나 완전 좋아해. 네, 그래서 나얼 씨랑 저랑 둘이서 다 만든 거예요. 와, 두 달 동안.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네, 귀로 알죠. 어떻게? 가사가 없어? 이 노래? 엄마 저 오빠 대단한 사람이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제자만큼은 뭔가 어떤 추억 같은 게 있어서 내 수제자다.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은 전 송악이잖아요. 근데 한때 북한에서 대중가요를 교육에다 접하면서 대중가요 가수를 입학시켜서 그런 부류로, 예? 근데 한 번은 경연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해제가 경연에 남자 떼나 가수 하나 하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여자애 하나 있었는데 대중가요를 하나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경연을 나가면 북한에서는
지정곡이나 이래와요. 그의 지정곡이 축복받은 나의 삶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엄청 김종일이한테서 칭찬을 받고 이 노래가 이번 콩쿠르의 지정곡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떻게 생겼나? 엄청 높아요. 내 음역대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인데 드라마적이고 이런 노래거든요. 때 나가서 아예 데리고 나가는 건 그 학생은 문제 없는데 이 대중가요 유행가를 하는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유행가는 우선 마이크를 쓰고 이게 목청이 쏙 좋지 않잖아요. 여긴 그런 가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사람이 없다가 대중가요 가수를 키우라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걔가 나가서 이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나의 삶.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요거 형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발성을 바꾸겠다 생각했는데 나 자체도 그런 발성을 못 해본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에서 말하는 괴발성, 이거 한국 발성이거든요. 괴발성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좀 직접 해보시면. 어떤 냄새가 나요? 괴발성? 띠나 이게 남성 고음 한나인데는 푸른 꿈 키워준 거품이 없다면 내 마음 날개 없는 새와 같으리. 이게 성악적으로 딱 세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야는 그걸 엄두도 못 내요. 야한테 그 발성을 매기면 금잔디발 이게 성악적으로 부르는 걸 그 사람은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맞네. 꿈을 키운 거 이게 나거든요. 옛날 우리 가수들이 많이 하셨네 진짜. 대중음악 가요 이제 발성은 마이크가 있다는 전자에 부르는 거고 성악은 커다란 이런 네. 오디오 프레임에서 부르는 거기 자기 때문에 몸을 공명으로 쓰거든요. 공명으로 써서 소리를 마이크 없이 내보내는 거고요. 이거는 마이크 잡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발성이 완전히 달라요. 예,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림 발성으로. 그러니까 방침이 딱 내려서 외국인들이 부르는 사월의 멈추전 부르지 말라 딱 방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 학생한테 유행가로 매긴 거예요, 지금. 예. 이야, 이렇게 열정 넘치는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는 어떻게 좋은 것으로 좀 잘 갔습니까, 선생님? 예, 북한에서 딱 그렇게 발성을 하는데 계례 발성을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대남방송. 대남방송. 이야, 대단합니다. 대남방송으로 빠지면 거기선 잘 빠진 겁니까? 완전 잘 빠졌어요. 어쨌든 학생도 자기가 하고 싶은 발성대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 제자는 대남방송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왔어요. 어머 진짜? 한국 왔어요. 어머 진짜? 아니 제자한테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나 알아. 거기서 알아. 본 적 있어요. 진짜? 정말 숨은 실력자가 한 명이 있는데 노래가 굉장하더라고 진짜로. 맞을 근데 거예요. 대남방송 있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 근데 그 제자인 것 같아요. 내가 들어봤거든요. 세상에 정말 신기해. 실력. 여기 한 번만 오셔보시면 좋겠다. 와 이만감에. 대남방송이라는 건 남측에 있는 병사들을 북한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방송이에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온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김종일이가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야, 왜 계례 발성으로 남한에다 선전하나? 우리 발성 가지고 하라 해석이 되면 그 발성을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게 되면 해산 왔다가 왔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 앉게 된 것도 바로 그 제자 때문에요. 왜요? 왜? 뭔 사연이 있는 거? 저녁에 퇴근해 가면 학생들 수업도 하고 가야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여니까 보이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장사를 일찍 시작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거 쓰다가 도청에 걸렸는데다 뭐 보이비에서 가작이니까 보이비란 건 뭐 아름다운 일로 해서 여기 온 건 아니겠습니까? 둘이 해결하자. 예, 그래서 근데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할 게 있다 해서 가보니까 바로 이 제자를 감시하라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어떤 제자? 대남방송에 있던 제자? 예, 바로 이던 제자를 감시를 해라? 예. 걔가 그때 당시 한국에서 이 화장품이라는 농계다가 이런 장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좀 잘 살면 보이비가 다 감시래요. 맞아. 야 남편이 군관이에요. 장교.
거기서 감시를 했는데 이제는 다 도청도 하고 했는데 이제 물적 증거 자료를 질래니까 나보고 시키는 게 가서 한국 화장품 좀 보자, 응? 달라, 나 좀 사겠다, 뭐 이렇게 가져오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아니 그냥 엮으려는 거네 그냥. 이렇게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걸 자료를 해서 자기네한테 갖다 달라는 거죠. 뭐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겠나. 내가 스승인데 스승이 어떻게 제자를 그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옆집 사람 감시하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대학 다니는 아들이 더 중요하냐 제자가 중요하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 협박이네, 협박. 우선 거길 빠져나가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처음에 못하겠다 버티다가 당과 수령을 위해서 하라는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나야 이젠 다 산 인생인데 이 젊은 아이들 특히 야가 어머니보다도 더 나를 따르고 정말 애인이 생겼을 때도 나한테 먼저 데리고 오고 이랬었는데 내가 야를 이렇게 못한다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다 감세가 붙은 곳 뻔하니까 엄청 떨어요. 북한 사람은 한국 사람 거의 이해 못해요. 그렇게 해서 야한테 가가지고 너 좀 보자 해가지고 말하는 거고 저 입이 땅땅 말라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일이 어제 있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 난 당을 배반하는 일 안 했습니다 하면서 막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다. 이제부터 어쨌든 견뎌보자 했는데 한 1년 후에 벌비에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우선 야네가 잡혀갔더라고요 보니까. 부부가. 예, 근데 걔네도 그렇죠. 뭐 당 배반해서 내가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잘 사니까 정말 군대 굶어 죽고 아이들 구른 데다가 자기 쌀도 안 타오면서 바쳤는데 오히려 이렇게 감시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한테만 감시하라고 한 게 아닐 테고. 북한은 다 그런 나라예요, 그죠? 나 이 말만 하면 먹이는 거 바로. 야가 잡혀간 걸 알고 한 3일 동안 나도 이제 잡으러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면서 재원하게 아무 표현을 안 하고 집에서 또 수업을 하지요. 뭐 그때 방학이에요. 1월 달이니까. 교수님을 왜 잡으러 와? 교수님 왜 잡아요? 그걸 내가 학생한테 제자한테 말했으니까 그걸 해서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남한 노래를 듣자 하니까 이런 걸 나한테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보이비에서 어쨌든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와서 총을 메고 군용 트럭을 갖다 놓고 그래서 실내 가서 보이부장이 임무를 줄 때는 아주 호텔 같은 방으로 끌고 갔지만 반대편 철장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야 민족 반역자 뭐 인간 쓰레기 하면서 욕질을 하더니 그다음부터 감옥에 처했는 거예요. 그래서 군단 보이부장이 며칠 있다가 와보더니 야 여기 대기실이야. 감옥이 아니라는 게 대기실이니까 대기실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라. 너 여기 왜 안 들어가서 그러는 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썩은 강냉이 매달 주면 그거 먹고 그래서 꼭 바꿔서. 그러면 남편은 그동안 어떻게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면회도 왔었대요, 감옥 생활할 때? 면회 하루도 빠짐없이 왔대. 그러니까 나오는 날 보이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시집잘 갔더라. 그래서 난 무슨 소리가 툭 보니까 야, 여기 하루도 빠짐없이 왔지, 걔 남편. 여기 우리 감옥이 여기 있어도 숱한 사람 잡아야 있어도 너 남편처럼 여기 매일 같이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나지도 못하는데요? 만나지 못해도 밥을 매일 싸가지고 와서 날 좀 밥 먹여달라. 그 사람들한테 담배 사다 주면서 사정하고. 밥은 전달이 됐어요, 밥은? 밥 2번인가 해주더라고요, 명절날. 매일 넣는데. 음력설날하고 2번 딱 줬는데 그 밥도 내가 뭐 어떻게 먹어요, 그걸. 먹으러 넘어가요. 배는 고파도 정신 상태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이 면회. 만나지도 못하는 아내 면회를 왔어요. 제자를 위해서 그런 걸 폭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신 거잖아요. 근데 갔다가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셨어요? 1월 달에 갔다가 4월 달에 김일성이 생일 되니까 76일 만에 나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4월 15일에 풀려나신 거죠? 예, 4월 15일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나는 날에 남편이 그래서 저를 데리고 차를 타고 집에 갔죠. 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두부를 사다 놨어요. 한국 영화 보면 두부를 먹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북한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감옥을 갔다 왔다 해서 우리 남편이 두부를 사다 놓고 그다음에 목욕 다라를
몇 달 동안 목욕을 못했으니까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욕탕에다가 이 촛물, 우리 아파트에 두부에서 파는 두부 장사하는 집들이 있거든. 그런 데 가서 그 촛물을 밖에 다 받아다 더운 촛물을 해놓고 나를 그 때를 밀어주면서 울던 게 감옥에 갔다 온 내가 우는 게 나는 막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 중어심밖에 없이 나왔으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그 나와서 날 목욕시키면서 울던 게 나는 아직도 우리 남편이 많이 요리거든요. 가고 요리고 정말 밥 한 번 굶어 못 보고 군대도 못 가봐가고 힘든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 어지 살면서는 진짜 나를 정말 와이프지만 그저 누나하고 엄마처럼 저 또한 살면서 내 아들 맏아들이고 결국은 거기 가서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 나라를 다시 생각하면서 반동이 됐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반동이 돼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사람이 살기 싫더라고요. 내가 사는 나라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이런 나라구나 하니까 살기 싫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하다가 떨어져 죽느니 다 달아나는데 나라고 못 달아나고 그냥 한국 간다는 것도 알고 가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내가 가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에는 남편하고 아들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서 데려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먼저 탈북했죠. 한 번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오셨습니까? 네.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알았던 아이를 통해서 두루두루 루트를 밟아서 브로커를 통해서 왔고 저는 비교적 호락에 왔어요. 남편 아들을 데려오려고 제가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가 살기 좋다니까 거기를 희망해서 지금 제주 갔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일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네, 리조트에서 메이드 했어요. 제가 여기서 꼭 말하고 가고 싶은 건 이건 꼭 말하고 싶어요. 한국 가서 진짜 우리 한민족이구나. 예? 뭐 제가 북한에서 아무리 교수를 했다 해도 여기서 교수해서 돈 벌어서 아들 못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일해서 돈 많이 버는 데부터 먼저 간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럼요. 돈을 벌기 쉽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엄청 나를 막 도와주고 일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너 도대체 돈 얼마나 있으면 너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니? 그래서 얼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어떻게 해줬어요. 3천만 아마 되는 돈. 제가 번 돈이면 쬐끔 먹고 버태고 그래서 브로커비를 다 대고 결국은 제가 좀 서둘렀지 뭐 그러다 나니까 중국까지 왔어요. 와서 전화 통화를 한 번, 두 번 하고 그다음에 브로커 보고 데리고 오라. 난 남편 아들한테 해가 갈까 봐 브로커 보고 뭐 돈 같은 건 논하지도 않고 달란 데를 다 줬어요. 그래서 데려오는데 어느 날 한 2, 3일 지나서 공안에 체포됐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세상 하늘땅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끝났구나. 예, 근데 그 순간에 뭐 아들한테 뭐 돈을 얼마 쓰면 다니. 북한이 어떤 나라를 너무 잘하는데 이건 끝이구나. 우린 이제 끝이구나 하고 그래서 다 죽자. 고통에서 벗어나면 죽어야 되겠다. 언제예요, 이게? 그게 제가 탈북하고 딱 2년 만에 그래서 16년도에. 그동안에 뭐 남편 아들은 연락됩니까? 연락되지도 않거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본 게 우리 집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이베이 사람들을 들이고 남편 아들은 어디로 한국 오다 잡힌 사람들을 가는 대로 갔죠.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겠죠. 남편 아들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니까 살고 싶어.
무슨 생각이 없죠. 근데 춥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모이딱 목이 걸린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돈을 꽂잖아요. 그 친구들이 진짜 이거 자본주의 사회인데 누가 돈을 꽂아요? 나 지금 살아보면 진짜 내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돈을 꽂아서 노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날 붙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혼자 편안하자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온 날이 얼마고 그 순간에 정말 술로 달래고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직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어느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지난날에 대한 이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학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더군다나 우리 아들은 의학을 했는데 의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데리고 이렇게 잘 적응해서 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또 통일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장마다 울려 나오고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가 하고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 아목동 오네 사랑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공개된 장소에서는 아마 처음 밝혀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김부가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는 비밀 조직. 공군 권력자의 아들 김주원 씨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 놀라고 용돈으로 북한 돈으로 300만 원. 대박.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좀 컸던 게 뭐였어요? 헬리콥터를. 헬리콥터를 받았다고요? 채널 A